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죠.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췄지만 인플레 억제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재화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둔화가 시작됐다고 말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올해 첫 FOMC에 대한 평가와 3월 하는 금통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유튜브 86번가를 운영하는 정광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준 아침에 새벽이죠. 시장의 많은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허준영 교수님, 예상한 수준이었습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 폭 자체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이제 결정한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가 오히려 이제 관건이었는데 네. 이제 시장이 조금 듣고 싶어 했던 얘기. 그러니까 네.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이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전에는?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여전히 높으나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라는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의 상승인데요. 예. 근데 그 물가의 상승하는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연준이 의도하는 2% 물가에는 아직 멀지만 우리는 초기 단계, 네.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초기 단계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FOMC가 다음 FOMC가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고용시장 지표가 2번 나오고요. 네. CPI나 물가 관련 지표가 2번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에 굉장히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향후에 금리 결정을 할 테니 시장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얘기. 오히려 그래서 금리 발표 이후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조금 더 비둘기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둘기적으로 예상을 한 금리 인상 폭이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계속되는데 네.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둔화되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 그 통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는 데 있어서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실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빠른 폭으로 금리를 올려갔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로 올릴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최종 금리. 예. 네, 그런데 최종 금리를 우리가 예측함에 있어가지고서 과연 그러면 연준이 바라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충분히 제어하기에 충분한 금리 수준까지가 어느 정도이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이 먼저는 중요해질 텐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완화가 나타나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고용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완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이번에 인정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럼 정 대표님도 이 지금 86번가 운영하면서 이제 유튜버들에게 많이 전해주잖아요, 이 소식을. 네. 확실하게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분명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면? 네, 사실 기대 이상의 비둘기스러움이 나왔다라고 기대 생각을 이상으로. 합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2월 회의가 끝나고서 3주 뒤에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의사록에 있었던 내용 중에 금융시장이 조금 오해를 통해 가지고서 불필요하게
완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멘트가 나왔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이 예상보다 좀 너무 내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부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여기에서 주식시장이 좀 더 오르거나 채권 시장이 금리가 더 내려가는 강세를 보여도 괜찮다라는 표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만한 어제 Q&A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허 교수님, 그러면 파월 의장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처음 인정한 이 발언으로 해서 동시에 어떤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 뭐 정책 전환의 어떤 신호 같은 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선 금리의 상단에 대한 얘기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뭐 금리를 우리가 내릴 것이다, 피벗에 대한 신호는 전혀 주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FOMC가 끝나고 나서 하는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뭐 호키 씨, 전체적으로 도비 씨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그 안에 도비 씨와 호키 씨가 이제 섞여 있는데 예. 어느 정도의 이 구성비로 섞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도 사실은 약간의 호키시한 스테이트먼트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혹시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온고잉, 그러니까 아직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리스트릭티브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ongoing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가겠는데 a couple of rate hike라는 표현. 그래서 앞으로 몇 번 정도의, 그러니까 a couple of라는 게 몇 번,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이제 복수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 앞으로 복수의 금리 하이크가 우리는 그런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지금 최종금리 상단이 4.7, 최종금리는 아니지만 4.75 금리 상단이 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12월 이제 3, 6, 9, 12 요 네 번은 점도표가 나오는 달입니다. 아, 점도표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점도표가 나온 것이 작년 12월인데요. 작년 12월의 점도표상으로 보면 중간값이 5하고 5.25 사이에 한 5.1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은 그럼 5가 끝이라는 거야, 5.25가 끝이라는 거야도 되게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0.25로 앞으로 올리긴 할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인 거야 혹은 두 번인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couple of rate hike라는 것을 조금 빗대서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두 번 정도로 0.25로 올리고 5.25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유추해 본다면 3월, 5월 0.25%포인트 한 두 번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 얘기는 올해 안에는 금리로 인하로 가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인즉슨 최종 금리까지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올해 내내는 그 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식의 접근법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또 했던 재밌는 얘기 중에 예.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네,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전에 그 스테이트먼트를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금리 결정을 했고 금리 결정은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쯤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게 결국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였나요, 그게? 볼커 의장이 79년도에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금리가 저희는 지금 생각하면 높게 계속 유지돼서 뭔가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다가 이게 파이낸셜 마켓이나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내렸어요? 80년 초에 한번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기 시작했죠. 그 내린 걸, 중간에 내린 걸 물가가 안정됐다,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내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네, 그때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잡는 김에 아주 싹을 잘라내겠다라는 심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더 매파적인 기조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매파적인 기조, 매파로 보인 그런 발언이 많았는데 시장은 역시 뭐 크게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은 매파 발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디스인플레이션 이걸 더 중시한 건가요?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2회의 인상분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 예. 가지고서는 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아, 그게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좀 궁금해했던 것은 연준에서는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가격 반영은 5% 이상으로 잘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연준을 안 믿었다.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또 올라가지 않는다. 네, 최종 금리 수준의 예상치가 어. 5% 하단에 잡고 5%를 넘지를 못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도 예. 연준에서는 최소한 2번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성명사고도 나왔지만 사실은 한 번 올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갖고서도 질의응답에서 기자분의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런 직접적인 질문이 있어요? 한 번 더 올리고 멈추는 게 아니냐? 어떤 답변을 했어요? 그럼? 네, 그러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 같으면은 시장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불쾌함을 그 전까지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다.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만약에 연준이 보고 있는 예상치대로 간다라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고 본인들 얘기대로 인상 경로가 가겠지만 시장이 보고 있는 대로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건 이제 또 시장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연준 내에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인플레 더 빠른 하락을 보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맞다라고 하면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꾼다면 지속적인 인상의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나요? 그거는? 예. 그래서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비둘기적인 발언이다.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파월 의장이 뭐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 번만 올리고 멈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 믿고 있는 모양이죠,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요. 올해 내에 과연 마지막 2번 그 연준의 FOM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예. 원래는 한 번 올리고 5에서 끝낸 다음에 유지하다가 올 말에 한 번쯤 내릴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FOMC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올해 내에 인하가 2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더 이제 비둘기적인 생각을 시작은 훨씬 많이 하는 것이죠. 시장의 예상은 네네네. 올해 금리 인하가 2차례 있을 수도 두 있다. 차례 있을 수 있다. 11월, 12월 연속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 있어서도 뭐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금리 인상기가 언제 끝날 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불과 한두 달 전에 얘기했을 때 다음 둘 중에 하나일 때 멈출 거다. 하나는 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잡힐 때. 두 번째는 미국이 심각하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페드도 어쩔 수 없을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점점 두 번째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급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 심각한 경기 침체는 가진 않을 것이다 쪽으로. 불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작년 12월에 했던 서베이 같은 뭐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서베이나 레리 서머스처럼 상대적으로 침체가 조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얘기조차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누그러졌고요. 그것이 1월 중에 벌어진 저는 어떤 기조의 변화, 그러니까 분위기의 변화, 공기의 흐름의 변화 이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라고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인플레 물가 상승 숫자들이 다만 연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세 개로 쪼개서 지금 자꾸 보더라고요. 세 개란 뭘요? 상품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인플레이션 중에 주거비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주거비가 아닌 서비스 부분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연준이 보기에는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주거비가 아닌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되게 그 노동집약적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고 서비스에 사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뭐 레스토랑 종업원 임금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인플레이션의 불이 옮겨 붙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조금 길게 갈 수 있으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나눠서 본다 물가가 물건이라든지 뭐 집값, 전세값 합친거라든지 그걸 뺀 서비스 물가 중에서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 근데 시장은 물가 하락을 조금 확실히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더 비둘기적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지금
이제 369 12월 달에 예. 경제 전망치를 점도표와 함께 발표를 하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던 음. 가령 예를 들어서 근원 PC 물가 지수의 음. 경우에는 올해 3.5%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3개월 동안 나왔던 음. 근원 PC 물가를 보게 되면 이걸 연유를 하면 2.9%까지 지금 벌써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원 PC 지수가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경제 전망 자체가 우리보다 너무 높다. 그러니까 정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랄까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몇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냐 내릴 수도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보는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 경제 동향에 관해서는 뭐 IMF도 조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IMF에서도. 네, 맞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1% 올해 봤다가 1.4로 0.4 올렸고요.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는 분명히 없을 거고 상대적으로 마일드하게 약간의 침체를 겪거나 아니면 네. 그것조차도 잘 피해서 미국 경제가 올해 나아갈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 이제 물론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과 연준의 생각은 좀 다르지만 두 분이 그러면 보시기에는 앞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연준 기준금리 최상단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 정 대표님은? 저는 오늘 뭐 이야기를 한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2번 인상을 더 한다라고 두 번?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렇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실은 이제 한 번을 더 올리느냐 마느냐가 경제에 그렇게까지 치명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거는 좀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올릴 때에는 좀 코멘트 자체를 비둘기적으로 하면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는 그럼 시장 입장에서도 비둘기적인 코멘트를 들었고 연준 입장에서도 신뢰를 지킨 입장이 되는 그러면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대표님은 두 번 올린다. 그러면 상단이 한 5.25%가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두 예, 번 정도 그렇습니다. 올리면. 예. 허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어, 저도 그래요? 계속해서 5.2 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5.2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인하는 없겠지만 뭐 하반부로 갈수록 모든 게 다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리 결정이라는 게 금리만 갖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제스처, 뉘앙스 같은 것들이 모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더 약간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과 섞어서 내년에 조금 장밋빛 어떤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운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다음 FOMC 3월하고 5월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한 차례씩 더 올릴 거로 두 번 올릴 것으로 보는데 뉴욕 증시 월가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어느 쪽이에요? 지금 두 번 올리는 쪽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3월 한 번 정도 올리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많은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네, 후자이십니다. 한 번 올리는 한번 쪽으로 올리는 쪽,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분은 두 번 올리는 거. 여튼 금리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 속도를 좀 낮추면서 환율에도 지금 영향이 많습니다.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어요.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 영향을 주는 거 있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쨌든 간에 끝이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그널을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여러 나라 통화 베스켓과 달러의 가치를 이제 묶어서 비교하는 것을 보면 예. 굉장히 재밌는 게 작년 한 9월 전까지는 사실 강달러 때문에 달러 혼자 독야청청했었을 그렇죠.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달러 가치와 비슷한 다른 나라 통화와 비슷하게 우리가 원화가 빠졌었는데 예. 9월, 10월, 11월 뭐 이때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11월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화나 엔화가 그때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다른 나라 통화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힘든 예를 들어서 강달러, 연준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강달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환율을 걱정해야 되는 제일 최악의 타이밍은 지났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예. 향후에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지금 무역 적자 1월에도 최악이었고요. 그렇죠. 역대 최대죠. 예, 예. 최대 무역 적자였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PF들 이거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인 아킬레스건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흐름 자체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 근본적인 문제, 무역 적자라든지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뭐 1220원 밑으로 장중에 한번 깨질 정도로 일단 원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앞으로는 뭐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조치만 봐서도 이런 흐름은 어떻게 계속 될까요? 우리 환율 시장에서 어떨까요? 네, 최근 환율 시장이 가파르게 원화가 절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80% 정도는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1,100원대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네. 또 말씀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 경제 체력이 지금 숫자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개선이 뭐 가령 중국의 리오프닝 덕분에 우리가 수출이 많이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달러 약세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 보면 원화 강세가 한 8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다. 많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충분히 좀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연준의 금리 인상해서 최고 금리가 기준 상단이 4.75%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준 금리 지금 3.5%죠. 1.25%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3월인데, 자,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3월에 우리도 베이비 스텝 할까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베이비 스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금리라는 게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올리다가 말다, 올리다 말다 이렇게 정책을 잘 안 합니다. 올린 김에 확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차라리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금리 정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퍼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0.25 정도 한 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오늘 앵커님이 보시는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 만나기 힘든 분들인 게 5.25를 얘기하시는 분이 금리 상단 미국 금리 상단 5.25로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5를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더 요즘 많이 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더 올릴 거라고 하는데 글쎄 두 분이 다 두 번 더 올린다 FOMC가 하니까 저도 조금 네, 근데 미국이 5.25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75로 가지 않으면 1.75가 나거든요. 근데 역대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게 1.5였고요. 아, 1.5.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일시적으로 1.5 정도를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일시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취약성들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 보인다면 뭐 자본 유출입이나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 가드가 오래 내려가 있으면 사실은 펀치를 맞다 보면 어느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국이 예를 들어 5.25로 간다라고 가정하면 한국은행은 결국은 이제 3.75까지는 적어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결국 통화정책의 아주 중요한 팩터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한은도 현재의 수준 유지하기보다는 올려야 된다? 혹시 그렇게 보세요? 저는 좀 동결적으로 마음이 기우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 금통위 때에 질의응답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한미금리차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그때의 한국은행 총재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환율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고정 이제 환율제를 도입을 하고 있을 때에 학문적으로 이것이 맞는 말이지 실제로는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 하반기처럼 0.75%씩 아주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때에는 그럴 때에는 방향이 반대로 가서는 좀 곤란한 것이죠.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있지만 충분히 좀 제약적인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을 얼마로 가져가야 되느냐를 막바지에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자국의 사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실은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좀 내부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미국에 비해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네, 대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동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정도의 또 연준이 좀 보여준 비둘기성이라고 하면은 비록
인상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미국이 할지라도요. 저는 동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좀 더 올렸을 경우에 가장 걱정하는 게 가계부채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하시면. 뭐 최근에는 그에서 파생된 거라고 하겠지만은 뭐 PF라든지 부동산. 채권 관련해 가지고서 이것이 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까지도 부실로 잘못하면 이어질 수 있으니까는요. 예. 네. 가계부채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역시 문제인데, 근데 1월 이 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니까 1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면서요, 우리의 경우에는. 네네. 뭐 인플레이션 정점 지났다니 그 기대가 좀 꺼진 겁니까?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점이 지났다는 기대가 꺼졌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가고 잘안 내려간다. 정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좋다고 생각하냐면 한 2% 정도 인플레이션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3%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그것이 큰 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한 3% 이하로 내려갈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긴축을 하겠다라는 게 뭐 페드의 얘기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 인플레이션 5%였다가 12월에, 예. 그러니까 11월에 5%였다가 그러니까 1월 인플레이션 보니까 12월에 5%였던 게 5.2로 다시 올라갔죠. 5.2%. 뭐 소비자 물가. 아주 큰 이유는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여기서 이제 전기 30% 정도 올랐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예. 저희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근데 이 아이템들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인플레이션 기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한국은행이 그동안 뭐 고심 끝에 금리 인상을 막 해가면서 조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5% 정도까지로 좀 잡아놓았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네. 있는 부분이 있으나 네. 이것들의 효과가 지금 다시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플레도 지금 한때 작년에 뭐 6% 이상 소비자 물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뭐 6, 7월경일 텐데. 그리고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일지 모르겠는데 이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은 5.2%한 번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은행 이 금리 안 올리기 어렵지 않을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위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 대표님?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번 역시나 또 금통위에서 했었던 이야기 자체가 1월, 2월 이 지난 이후에 5% 아래로의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 2월 정도까지는 예. 5%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서 지금 정책이 짜여졌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는 또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이거는 시차를 두고서 에너지 가격에서는 뭐 최근에 좀 그 작년에 비해 가지고서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 그것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물가를 잡는데 반대로 좀 뒤늦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쇄가 되지만은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인플레가 많이 높았지만 내려온 속도가 빠르다면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덜 올라갔었지만 내려오는 속도는 좀 더딜 것이다. 그래서 3.6%를 일단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에서 특별히 더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는 안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그러니까 올 1, 2월 한 5% 정도 나올 것이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를 좀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중요한 뭐 근원 물가 상승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근원 물가 상승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죠,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게 결국 이제 물가 상승률 부분 잴 때 식료품하고 에너지 빼는 건데요. 예.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은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작년 한 6월을 정점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뭐 뉴욕 페드에서 글로벌 공급망 지수 같은 것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근접하게 많이 공급망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인플레이션 요소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예, 그게 사실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사실 중국이 살아나서 우리 거를 좀 물건을 사다 써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무역 적자들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그리고 중국 자체가 워낙 큰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지탱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활류를 이게 돌게 할 것 같은 것이 그것이 이제 좋은 쪽이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같은 거 쓰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원유 같은 거 쓰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향후에 약간의 상방 압력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올해 유럽이 작년 겨울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가스 끊기고 그러면 작년 겨울에 뭐 라니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추울 거라고 예상하고 이랬잖아요. 유럽이 굉장히 잘 버티고 지금 유럽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이 따뜻했고 따뜻한 날씨. 중국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쌓아뒀던 LNG를 유럽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중국의 변수도 좀 중요하네요. 네, 지금까지 미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그리고 3월 하는 금통위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강대 경제부 허준영 교수, 86번가 전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